안녕하세요. 스타워커입니다. 오늘은 8-2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위에 올라가고 있죠. 박살내고 싶은 개미들의 통념 두 번째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앞서서 이번 주 남은 일정들 한 번만 살펴보고 갈게요. 조금 중요한 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오늘 저녁에 나오는 소매 판매 여기 있죠. 10시 반에 나옵니다. 지금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잘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냥 경기가 어느 정도다 나타내준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 오늘에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더 중요합니다. CPI가 높게 나왔어요. 그죠? 근데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들도 청구가 아니라 청구죠. 실업도 별로 없어.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거 물가 이거 잘 안 떨어지겠네 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요거 두 개 정도 중요하고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내일 생산자 물가지수 PPI라고 하죠. CPI가 우리 소비자들이 쓰는 돈이라고 한다면 PPI는 뭐야? 기업들이 물건을 만들 때 드는 재료들의 가격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꽤 떨어졌었죠. 그쵸? 이번 달에는 살짝 오르는 걸로 돼 있네요. 여러분 어때요? 물가 진짜 원래 더럽게 안 잡힙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나머지 이슈들은 그냥 그런데 별 중요한 건 없어요. 뭐 GDP 나우 정도까지 애틀란타 연은에서 집계해주죠. 근데 여러분 느낀 거 없으세요? 그저께 제가 10% 정도씩 빠질 것 같다 했잖아요. 3버리지 기준으로 10%까지 갔다가 여러분 반등 나오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 얼마나 지금 시장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CPI가 어떻든 걔는 지져라. 기차는 그래도 간다. 약간 이런 말 있는 거죠. 어차피 올해 주식 좋은 해라고 제가 강조 정말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근데 제 생각보다 더 센가 봐요. 센 건가 봐요. 심리도 너무 좋고 그 심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관성력, 모멘텀이 너무나 좋은 해다. 그래서 제가 올해 주식 꼭 해야 된다고 제가 몇 번이나 계속 정말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뭐 토요일도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없어요. 그냥 뭐 인플레 기대치 정도 나오는데 인플레 관련이니까 중요한 편이긴 한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어제거든요. 오늘 아침 반등 바로 나왔어요. CPI 나오고 하루 빠지고 하루 만에 바로 반등이 나왔는데 여러분 어때요? 정말 많이 올랐어요. 심지어 테슬라도 올랐어. 이제 테슬라가 그런 입장이 돼버렸어요. 뭐 라부 있잖아요. 되게 조그만 제약주 바이오 업체들 모아놓은 건데 9% 올라갔어요. 반도체 여러분 심지어 엔비디아 2배짜리 CPI 발표돼서 빠지는 와중에서도 얘는 굉장히 잘 버텨줬거든요. 엔비디아 여러분 지금 해외 IB들에서 목표치 엄청 상향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올해는 오르는 해야 투자자들이 그냥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냥 깔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주식을 꼭 하셔야 된다. 자, 이제 박살내고 싶은 개미들의 통념. 저번 우리 8-1 영상에서 요거 두 개 설명드렸었어요. 차트리스트들, 차트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제가 강조 많이 드렸죠. 그리고 개미 털기하고 있다. 말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오늘은 요거 두 개 얘기할 거야. 주식은 사서 존버하면 된다. 장기 투자하세요. 존니 대표가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셨죠. 그 다음에 전 세계 그루들, 한국 그루들도 다 똑같은 얘기 하죠. 주식은 예측하는 거 아니다. 대응하는 거다. 라고 이렇게 말 많이 했었어요. 자, 그럼 요거를 제가 한번 박살내고 싶다는 건데 한번 보십시다. 자, 이게 1996년도 탑 15이에요. 블로그에서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건요 2024년 올해 탑 15 코스피 종목 중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비싼 애들이죠. 나왔어요. 자, 여러분 어때요? 지금 노란색들은 뭐예요?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15개 중에 몇 개가 살아남았어요? 7개가 살아남았어요. 이해되시겠어요? 삼성전자 우는 여기 표시 안 돼 있지만 여기도 있어요. 그죠? 삼성이 진짜 대단하죠? 네. 자, 여러분 15개 중에서 8개가 아웃되고 7개만 아직 남아있어. 일단 벌써 반확률이야. 여러분 96년도에 이 순위들은 최고의 기업들 아니에요? 탑 20, 탑 15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이 날라갔다고요. 그러면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은 오죽하겠어.
자, 그러면 이걸 여러분 시가총액을 계산을 해봤더니 삼성전자는요 연간 96년부터 24년까지 매년 16% 정도 상승했대요. 뭐 괜찮네. 현대차 14%, 포스코홀딩스는 여러분 얘는 그나마 다행이에요. 왜? 2차 전지 업체로 탈바꿈했죠. 그렇게 했는데도 8%밖에 안 돼. LG화학 14%. LG화학은 여러분 원래 더 잘 나갔어요. 근데 LG에너지 솔루션이라고 물적 분할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잘 나가던 부서를 따로 빼서 상장시켜버린 거야. 개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 주식들이 개 같다는 게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그 다음에 삼성 SDI 얘도 2차 전지 업체로 탈바꿈하면서 삼성전관에서 SDI로 바꾸면서 12% 상승이 된 거예요. 여러분 바꿔서 그나마 얘네는 정말 훌륭한 기업들이야. 얘네는 뭐 원래 잘하는 애들이고. 여러분 근데 어때요? 만족스러워요? 연간 여러분 16% 벌면 만족스러우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막 확 와닿는 금액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여러분 존리 대표가 옛날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저는 사기꾼이다 정도까지라도 말하고 싶은데 일단 주식은 사서 존버하면 된다는 논리 자체도 여러분 한국 최고의 기업들인데도 일단 절반이 날아간다고요. 그쵸? 그래 존버했어도 연간 16%밖에 안 된다고. 아유 16% 동안 뭐 20몇 년 성장하면 좋게 하지 그죠? 엄청나긴 거긴 해. 근데 저는 별로 그렇게 와닿진 않아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아마 개미 투자분들 1년에 16%만 먹어라 그러면 조금 아쉬우실 거예요. 근데 제가 하신 말은 이거예요. 우리가 장기 투자하면 무조건 좋은 것처럼 선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전 그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제가 주식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 사후 확증 편향이라고 봅니다. 일이 터지고 난 뒤에서야 확신하는 거야. 자, 지금 보면 여러분 삼성전자 그냥 96년에 샀으면 16%씩 먹었네 만족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맞죠? 맞아.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지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결과를 보고 났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맞나요? 맞습니다. 우리 옛날에 잘 나가던 아모레 퍼시픽 같은 거 지금 몇 등 하고 있나요? 없어요. 한때 현대차 제치고 2등까지도 했었죠. 아모레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이렇게 일이 터지고 나서 그렇게 말하는 건 정말 쉬운 말이야. 반대로 설명해 볼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 존니 대표님한테 제가 말할게요. 존니 대표님 그러면 삼성전자처럼 20 몇 년 동안 가장 16%씩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저에게 추천해 주시겠어요? 지금 시점에서? 그럼 여러분 이거 맞출 수 있는 사람 몇 명 될 것 같아? 있어요? 여기서 확답 저한테 줄 수 있는 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일부는 그렇게 투자할 것 같아요. 일부 금액은. 매년 16% 정도면 만족스럽거든. 제가 하고 싶은 말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건이 터지고 나서 얘기하는 거 너 내 봐라 그럴 줄 알았다. 중요치 않다고요. 지금부터 앞으로 그럴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만족스러운 대답을 주셔야지 저는 공감할 것 같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장기 투자에도 수익률 16% 저는 솔직히 만족스럽진 않아요. 일부만 박을 거야. 나머지는 더 공격적으로 투자할 거예요. 우리 개미 투자분들 다 비슷한 생각이실 거라 봅니다. 저희 지금 스탁워커방 YTD 수익률 30%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래 여러분 대부분이 장기 투자할 거라고 주식 투자 초기에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거 여러분 안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러셨을걸요? 그거 지키신 분 솔직히 말해서 내가 장기 투자만 했다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장기 투자하다가 급하게 현금이 필요했을 수도 있고요. 자동차나 뭐 집 사야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저는 가장 한국에서 장기 투자가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경기 순환주. 일명 시클리클이라고 하죠. 뭐냐면요. 대부분의 우리나라 수출주들은요. 반도체, 자동차, 정유, 화학 이런 애들이죠. 여기다 뭐 조선 정도까지 포함되는데 경기 순환의 영향을 받아요. 경기 순환이 뭐예요? 오름이 있으면 내려옴이 있고 계속 그래프가 이렇게 사인 그래프처럼 가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이 반도체 하이닉스를 샀어. 경기 확장 국면에서 고점에서 샀어.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 경기 순환 주니까 얘는 당연히 수축 국면이 옵니다. 떨어집니다. 그 다음 오릅니다. 올랐을 때 전고점을 극복하는 경우도 있고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2년 3년 기다렸어. 반도체 사이클이 보통 2년에서 4년이라고 하거든요. 2년 4년 기다렸어. 그래서 쭉 떨어졌다가 올라와서 10% 올랐어. 여러분 이거 장기 투자하는 게 맞습니까? 이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경기 순환주들의 대부분은요, 어떤 그 채널 틀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 경기 순환주는 대부분 그냥 이 안에서만 움직인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에서 샀어. 예를 들어 몇 년 기다렸어. 3, 4년 기다렸어. 여기 아직도 열 받아 안 받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순환주들은 장기 투자하는 게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대부분의 기업들, 특히 수출하는, 우리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대부분의 수출 기업들은요, 경기 순환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몇 번 겪잖아요. 고점에 사서 고점에 팔고. 장기 투자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장기 투자가 먹히는 건 언제냐면요, 여러분, 이럴 때예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 코로나로 작살났어. 2020년 초반에 계속 떨어지다가 3월 19일 혹은 20일 날 저점을 찍고 올라왔어요. 이럴 때 샀어. 그럼 존버하는 거예요. 당연히 맞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 존버도 그냥 무지성으로 묻어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기 순환주면 예를 들어 여러분 2020년이 여기였어. 샀어. 존버했어. 2년 동안. 여기야. 그럼 팔아야지. 왜? 경기 순환주였으니까. 근데 경기 순환주가 아니라 예를 들어 뭐 HBM 이건 별로 어렵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봐도 구체적으로 계속 우상향하는 그런 성장 산업이 별로 없어요. 한국에서는 별로 안 떠올라요. 미국은 그냥 쉽게 말해서 빅테크 기업, 빅메모리들 이런 것들 다 경기 순환주 아니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애란 말이에요. 이럴 때 샀을 때나, 한마디로 뭐야? 싸게 샀을 때나 존버하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이거 존버해서 다시 2년 4년 걸려 다시 일로 와. 또 존버해서 2년 4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가격이 안 오르는데. 그죠? 그래서 경기 순환주 정말 핵심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반대로 2021년 3천 가고 그랬어. 우리나라 막 코스피가 3,200 갔어요. 꿈 같은 이야기야, 진짜. 그죠? 지금은 이때 샀어. 존버하면 여러분 피만 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여러분, 장기 투자라는 게 성공한 몇몇 케이스만 갖고 이야기하면 안 돼. 그렇게 치면 장기 투자 안 하고 중기 투자, 단기 투자 1년만 보고 투자해서 성공한 사람도 엄청 많아. 그렇게 해서 16% 이상 번 사람 얼마나 많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싶은 말은 존니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데, 장기 투자가 무조건 답이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본인이 그렇게 해서 성공했을 수 있어. 근데 존니 대표도 계좌 못 갔습니다. 한마디로 뭐야? 나중에 보고 그렇게 말하는 거 정말 쉬워요. 근데 앞으로 16% 성장할 거 별로 고르는 능력 없을 거라 봅니다, 그분도. 근데 여러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장기라는 건요, 그냥 정말 막연한 시간이에요. 주식에서 장기라는 거는 경제학에서는 있는데, 근데 여러분, 장기 투자라는 게 우상향한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는 우리의 편이 맞고요. 조급함, 이건 우리들의 적이 맞아요. 예를 들어 조급함은요, 여러분, 싸게 샀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 떨어지는 국면 여기서 샀어. 기다리면 올랐어, 이만큼. 그죠? 못 버티고 여기서 팔았으면 그게 조급함이야. 반대로 또 무슨 조급함이 있는지 이거 분명히 여러분 느껴본 사람 있을까요? 자, 여기서 샀어. 잘 샀네. 이만큼 올랐어. 팔았어. 그런 사람이 있어 없어? 많죠? 조급함은 이 두 가지라는 거야. 못 버티고 파는 게, 싸게 샀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빨리 팔아서 파는 것도 조급함이야. 이건 우리의 적이야. 이해되시겠어요? 정리하자. 장기 투자 무조건 좋은 거 아니다. 성공한 몇몇 케이스만 갖고 말하지 말라. 장기 투자가 정말 정답이고 삼성전자 같은 거 사서 된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말해보세요. 그럼 앞으로 16%씩 20년 성장할 거 말해봐. 못 골라요. 그리고 저는 이 수익률 자체도 저한텐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정말 많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죠. 예측하지 말고 주식은 대응하는 것이다. 워렌 버핏이 얘기했어요. 그럼 맞는 거 아니에요? 하워드 막스가 누구냐면 여러분, 워렌 버핏이 가장 신경 써서 본다는 사람의 투자자가 하워드 막스예요. 어떻게 보면 워렌 버핏이 가장 존중하는, 리스펙하는 투자자죠. 그리고 저도 많이 영향받았지만
각도기 아저씨도 이 두 분의 영향을 받아서 투자의 철학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시는 편이거든요. 이분도 똑같이 예측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되게 웃긴 거 뭔지 아세요? 하워드 막스나 워렌 버핏이나 각도기 아저씨나 이야기 인터뷰 글 들어보잖아요. 항상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워드 막스 예를 들어 얼마 전에 3프로TV에도 나왔었죠. 고금리 시대가 돼서 앞으로는 사모펀드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돈을 많이 벌지 못할 것이다. 옛날에 저금리 시대 생각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거 예측 아닙니까? 예측을 하지 말라고 했으면 지금 터진 일만 갖고 얘기되잖아요. 그죠? 근데 앞으로도 그럴 거라 얘기하는데 워렌 버핏 TSMC 팔았죠? 워렌 버핏답지 않게 TSMC 굉장히 빨리 팔았어요. 왜요? 지정학적 지오폴리티컬 문제. 지정학도 말이 어려운가요? 지리와 정치가 연결됐다는 거예요. 지정학. TSMC 중국이 대만 침공할 수 있어서 팔았대. 예측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엄청 예측해. 대표적인 거 해줄게요. 포드 PR. PR이 뭐랬어요? 번거 대비 시가총액이랬죠. 내년 포드 1년 앞을 말하는 거예요. 내년 포드 PR이 올라갔어요. 애널리스트들이 계속 포드 PR 올려요. 이거 사야 돼요. 각도기 아저씨 예전 맨날 얘기하죠. 워렌 버핏은 안 할 것 같아. 하워드 막스도 엄청 하죠. 애널리스트들이 나와서 업계 전망해요. 내년에는 전기차 수요가 감소될 것 같아서 목표 주가 내립니다. 정말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저도 2022년에 2021년 말부터 내년에 기준금리 올리는 해야 주식하지 마 거시 전망했는데요. 제가 틀렸나요? 좀 맞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냐면요. 주식은요. 주가는요. 어쩔 수 없이 예측과 미래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주가는 여러분 터진 사건만 갖고 올라갑니까? 아니죠. 미래에 수익이 올라가면 얘도 올라가죠. 기대치가 생기면 올라가죠. 여러분 예측을 하지 말란 말이 있으면 애초에 포워드 PR이라는 말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이거 보면 안 됩니다. 맞죠? 1년 뒤 어떻게 알아? 몰라요. 주식은요 기대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항상 기대라는 건 뭐예요? 예측을 필수로 동반할 수밖에 없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교수법에 관심이 많거든요. 이 사람들이 저보다 주식 잘해요. 전 인정해요. 수익률이 제가 높다고 하더라도 규모가 달라서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럼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그들의 얘기는요 예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예단을 하지 말라. 결단할 때 그 단자죠. 예측하고 결정까지. 여기서 결정은 뭐야? 매매까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2년 동안 계속 전문가들이 경기 침체 온다고 그랬어요. 왔어요? 안 왔어요. 올해도 저희 안 올 거라고 예측하고 있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요. 이 사람들이 예측하지 말라는 건요. 야, 경기 침체 온대.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 다 팔아.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측은 할 수 있어. 하지만 매매까지 이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이분들이 예측하는 건요. 어떻게 보면 여기 앞에 뭐가 생략되는 거야? 성급한, 불확실한 예측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대응은 쉬워요? 이 사람 대응하려잖아. 여러분 코로나 때 어떻게 그 코로나 어떻게 연결될지 예측도 안 됐죠. 그죠? 대응은 됐어요? 하루에 뭐 10몇 번씩 쭉쭉 빠져. 이거 불안해서 팔 수도 없고 다 물렸어요 이때.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계속 떨어졌다고. 하루에 진짜 무서웠죠 여러분. 그때 하루에 막 10%씩 빠지고 막 그랬단 말이야. 살벌했어요 막. 그래서 이때 대응 제대로 하신 분 계세요? 거의 없을걸요? 여러분 오히려 보세요. 2009년 서프라임 모기지 때 리만 브라더스 파산하고 난리 났었죠. 골드만삭스도 사실상 파산이었거든요. 여러분 진짜 웃기게도요. 서프라임 모기지 사건은요. 예측한 사람들 은근히 많았어요. 진짜 많았거든요. 영화 빅쇼트에도 나오죠. 근데 오는 거 알면서 하다가 오히려 뭐예요? 물려버린 케이스예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회색 코뿔소로 가죠. 회색 코뿔소. 코뿔소는 다행히 회색이야. 코뿔소가 오고 있어. 알아. 근데 대응을 안 해. 이런 거예요. 오히려 09년도의 위기는요. 제가 보기에는요. 예측은 했는데 대응을 똑바로 못한 케이스예요. 오히려 예측이 이긴 케이스라고요. 대응 못했다고. 여러분 러우 전쟁 터졌어. 하루에 갑자기 막 5% 10% 빠져. 대응 돼요? 물리는 거야 그냥. 안 돼요 여러분.
물론 예측은 됐어요? 예측도 안 돼. 얘는 좀 됐다고 쳐도. 코로나 때 솔직히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 우리도 몰랐고. 자, CPI 발표 나면요. 여러분 그때 보셨죠? 금리 어때요? 제가 전 영상에서 보여드렸죠. 10%씩 미국채 10년채가 쫙 그냥 어떻게 가다 이렇게 가다 쫙 이렇게 올라.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대응이 돼? 안 돼요. 여러분 예측도 어렵지만요. 대응도 안 돼요. 주식이 어려운 이유 그분들도 맨날 얘기하죠. uncertainty. 불확실성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불확실성이라는 게 뭐예요? 어떻게 될지 결정이 안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측도 안 되지만 대응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니는 어떻게 주식하라는 거야? 제 결론 이거예요. 예측은요 항상 하세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예측하는데 뭐 돈 들어요? 공짜예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세우시고요. CPI가 어떻게 되면 높게 나오면 어떻게 될지, 낮으면 어떻게 될지 시나리오를 다 써보는 거예요. 머릿속에 경우의 수를 가져보는 거죠. 그리고 이게 별표. 현금 비중을 조절하는 거예요. 이게 투자를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현금 비중이 중요하다는 게 이런 말이구나 하고 와닿는 경우가 생기실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예를 들어 현금 비중을 40% 들고 있어요. 예를 들어 내일 PPI가 나와. 저희 지금 현금을 한 50% 갖고 있거든요. 스타벅스 회원분들. 왜 들고 있을까요? 전 내일 PPI가 높게 나올지 낮게 나올지 어떨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50%의 현금을 들고 있어요. 내가 틀릴 확률만큼만 저는 주식을 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틀릴 확률은 50%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현금 비중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 코인 하다가 루나 코인 갑자기 망했어. FTX 갑자기 망했어. 자기 거기에 현금 다 들고 있었어. 주식 다 코인으로 다 들고 있었어. 갑자기 망했어. 그럼 그냥 날리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한번 겪으면요. 현금 비중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뭐야? 예측은 해. 가끔씩 저도 예측이 딱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어떤 예측했어요? 올해 주식하기 정말 좋은 해라고 예측했죠. 그리고 지금까지 잘 맞고 있는 거죠. 우리 연말까지 유튜브 할 거니까 연말에 한번 보세요. 제 말이 틀렸나 맞았나. 예측을요 하되 정확하게 해야죠. 개소리들 안 하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전문가들 뭐 건들락도 그렇고 빌 에크먼도 그렇고 이런 구루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엄청 틀려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우리는 현금 비중을 항상 확보하고 있어야 돼. 자, 이런 초보자들을 이렇게 생각하지. 자, 50% 들고 있어. 우리가 주식이에요. 근데 금요일날 PPI가 갑자기 너무 잘 나와서 갑자기 막 오르는 10%씩 올라 막. 그러면 초보자들 어떻게 생각해? 에이씨 50% 안 들어가고 그것도 들어갔으면 됐던 거 아니야. 이게 초보자들 많이 있는 거예요.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공감 가고 좁게 하신 분, 경력이 짧으신 분들은 뭐 그게 뭐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어때요? 3버리지죠? 150% 들어가 있는 효과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게 뭐예요? 방금 여러분들 에이씨 50%더 샀어야지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뭐예요? 바로 사후 확증 편향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식에서 가장 투자할 때 가장 위험한 게 뭐야? 사후 확증 편향이라고 했잖아요. 50%밖에 안 샀어. 50%더 들어갔어야지 오르잖아. 라고 말하는 게 대표적인 사후 확증 편향이야. 그렇게 오를 줄 아셨으면 그러면 애초에 그냥 100% 박지 그러셨어요.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그랬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 몇이나 있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두 가지 했죠? 예측은 항상 하세요. 매매를 함부로 헛되이 하진 마세요. 시나리오 세우고 현금 비중을 조절해서 어떤 이벤트들에 맞서세요. 그리고 장기 투자 무조건 좋은 거 아니라고 했죠. 둘 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사후 확증 편향과 연결되어 있네요. 이거를 항상 경계해야 돼. 근데 여러분 이걸 잘하려면요 메타 인지가 좋아야 돼요. 메타 인지력이 좋으신 분들이 제가 보기엔 투자 잘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제가 가장 장점 중에 하나 오래 본 사람들은 절제력이라고들 해요. 제 가장 큰 장점이. 그래서 여러분 저희 계좌 오픈 또 해드리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괜찮지 않나요? 30%? 너무 좋지 않아요? 한 달 반이야. 시장 비트 어떻게 했어요? 작살나게 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저는 뭐 여러분이 만약 헤지펀드 투자자여서 30% 벌었어. 그러면 여러분 진짜 당당하게 저 한 5개월만 휴가 갔다 올게 이렇게 말해도 보내줄걸요. 헤지펀드였으면 워렌 버핏 직원이었으면 이렇게 보내줬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최대한 올바른 이야기 하려고 해요. 근데 저도 언젠가는 분명 틀릴 때 있을 거예요. 그 대신에 저는 크게 안 깨져요. 왜? 현금 비중 조절을 항상 하기 때문에. 저는 코로나는 모르겠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 터져도 저는 어느 정도 버텨있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는 진짜 예측이 안 됐고. 그래서 여러분 스타워커방 저희 3월 15일부터 돈 올리니까 빨리 그 전에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들어오시면 기존 금액으로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들어온 금액으로 평생 갑니다. 안 올립니다. 이제 올린 금액으로 들어오면 그 올린 금액으로 평생 가시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들에 공감이 되신다면 한번 저희 링크 있죠? 게시글에 링크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스타워커였습니다.